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나 별책 부록 이상하게 된다. 망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일주일 금방이네요. 네, 포노사피엔스 생활 잘 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네, 뭐 그동안 뭐 별일들은 없으셨죠? 배고픕니다. 왜 오늘 한 끼도 안 드셨어요? 네. 안 먹던 점심을 먹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프네요. 아, 저녁 술 드셔야 되는데 안 드셔서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요. 술 먹으러 나오라는 술 사준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네, 저는 그 사이에 새로운 음원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별책 부록에서 공개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네네네. 네, 공개할게요. 네. 공개해주세요. 네, Star in Daylight, 오. 오후 냥이라는 노래고요. 고양이 노래예요. 고양이가 불렀나요? 노래에 고양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예, 아쉽네. 근데 고양이 노래입니다. Star in Daylight에서 이제 한낮의 별이라는 뜻인데 고양이 눈이 이렇게 밤 되면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별 같은데, 그러니까 대낮의 별은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좀 나른하면서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봤는데, 아, 그렇구나. 대낮에 잡니다. 그럼 졸릴 때 들으면 되는 건가요? 들으면서 잠들면 되는 건가요? 들으면서 잠이 깰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그래요?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들려주시나요? 네, 뭐 각종 음원 사이트나 이런데, 뭐 유튜브 이런데 다 있고요. 뭐 여러분 또 굳이 이거 별책 부록 들으러 오셨는데 한번 또 들려드리는 게 괜찮으시다면 들려드릴게요. 좋죠. 우와. 다 괜찮다고 하니까 전 싫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3분간 음악 감상 타임. 라디오처럼. 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tar in Daylight. 햇살이 스민다 향기가 스며온다 나른한 온기를 느끼며 긴 하품을 해 음악이 흐른다 눈앞에 아른거린다 가늘게 실눈을 뜬 채로 기지개를 켜 오늘 커피는 조금 달콤하게 부드럽고 하얀 거품도 좋아 Star shining star 밤은 아직 멀어 햇살에 맡길래 Star shining star 조금만 더 나른하게 밤이 오면 I'll be your shining star 노래를 부른다 코끝이 실룩거린다 가벼운 리듬에 발끝이 간질간질해 바람이 흐른다 구름이 따라 흐른다 살며시 눈인사를 보내고 오늘 산책은 조금 경쾌하게 처음 보는 낯선 풍경도 좋아 Sun shining star 밤은 아직 멀어 햇살에 맡길래 Sun shining star 조금만 더 자유롭게 밤이 오면
좋네요, 노래. 되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아주. 아, 노래 좀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왜 고양이가 안 나옵니까? 그 노래하는 게 고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아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냉정하시네요.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고양이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 하나 넣을 걸 그랬나? 그냥 냐옹 뭐 이런 거 거? 들어가야 되는데. Star shining star. 뚜두둥. 삐리리리리리. 노래 너무 좋다. 와, 진짜 그러게. 고양이계 노래의 지금 최고가 낭만 고양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와, 언제적 낭만 고양이지? 그렇죠. 낭만 고양이의 버금가는 되게 좋네요. 이거 제 생각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에피소드 듣고 다시 또 여기로 돌아와서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이왕이면 음원 사이트에서 저기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좋네요. 그리고 플렉으로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플렉을 다운받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보험질로. 있습니다. 글 달라요, 그게? 네, 금액이 달라요. 아무튼 뭐 그 가사는 제가 쓰고 달치라고 달팽이관 치료사라는 친구가 이제 그 곡을 붙였는데 고막 여친 비슷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달팽이관 치료를 해주는 분이십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도 들었겠다.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들었겠다. 퇴근하죠, 우리. 갑자기 민망하네요. 퇴근할까요, 그냥? 민망한데. 아까 그 노래 부르던 그 목소리 아니라고 항의하시면 안 돼요. 노래할 때랑 말할 땐 좀 다릅니다. 노래할 때처럼 목소리 해주세요. 네, 오늘 대주제 좋다. 스마트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는 10분도 가기 힘들어요. 10분만 그렇게 하죠, 우리. 대주제 스마트폰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노모포비아, 노모바일 포비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오장칠부라고 여길 정도로 이제 새로운 문명을 체득하신 포노사피엔스 만나봤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전자기기로 인한 어떤 어두운 면들에 좀 집중했던 영드, 블랙미러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삶과 스마트폰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를 좀 들여다볼까 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스마트폰을 분해할 건 아니고요. 요즘 스마트폰 분해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추억 속의 스마트폰도 좀 소환을 하고 또 미래형 스마트폰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기술적인 진보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뒷얘기들이 있었나 이런 것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쉽네요. 요새 네. 그 조회수 떡상 하려면 스마트폰 이렇게 쪼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물에 담그고 그리고 새 폰 사고 다음번에 아이폰 12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래야 그거는 이제 후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 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마트폰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어쨌든 전화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이니까 네. 전화기인데 최초의 전화기가 발명됐을 때부터 스마트폰까지 오기까지의 이 변천사가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또 뭐 얘기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사실 몇 시간 훌쩍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이 텔레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TELE가 이제 멀리라는 접두사로 붙고 뭐뭐폰 이렇게 하면 이게 전화기라는 의미 이전에는 그냥 사운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음성 이런 걸 뜻하는 그래서 소리를 멀리 보내주는 장치라는 뜻으로 텔레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네. 한자로 우리가 전화라고 쓰잖아요. 네. 전화할 때 전자가 그 전기할 때 전자예요. 번개전, 빠를전. 네. 그리고 이야기, 대화할 때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적으로 대화를 전달해 준다 혹은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이야기를 전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한자 이름도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름 지으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전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그 벨 박사가 예. 1876년에 자석식 전화기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네. 뭐 옛날 영화 같은데 나오는 막 전화할 때 막 돌리는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영화 같은데 나오는 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좀 있는 게 저는 그냥 당연히 벨 박사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에디슨. 뭐 에디슨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특허를 출원하던 이 당시에 상용화될 만한 전화기를 만드는 걸 연구하던 사람이 뭐 엘리샤 그레이라던가 안토니오 무치 이런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벨 박사가 특허를 먼저 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묻혔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뭐 이런 광고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그래갖고 벨이 이제 전화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벨이 만들었다고 기억할 뿐이지 실제로 벨이 최초로 만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벨이 어쨌든 전화회사를 설립하고 전화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다이얼식 전화가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무선 통신이랑 접목해서 차에 설치하는 카폰이 먼저 발명이 됐어요. 맞아요. 카폰이 있었어요. 카폰이 뭐지? 카폰 기억나세요? 네네네. 아버지 차에 있었는데 오. 잘 안 됐어요. 부자야, 부자.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되게 얼리어답터셨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카폰이 막 생겼을 때 바로 다신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고서 좀 이제 보급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카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차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던 거죠. 신기했지. 제 생각에는 카폰을 쓰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차에서도 될 것 같으면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그 무선전화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줄이 안 달려가지고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면 엄마 몰래 방 안으로 이렇게 전화기 선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그랬는데 무선전화기 수화기만 살짝 몰래 들고 들어오면 방에서 문 꽉 닫고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즐거웠던 그런 근데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몰래 통화를 하는데 만약 집에 전화기가 2개 있다. 근데 안방에서 엄마가 그래. 전화기 딱 들으면 내가 통화하는 게 다 같이 알지. 들리죠. 엿듣기. 비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 전화기 뭐 이런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선 전화기도 어쨌든 본체가 있고 수화기만 딱 들어서 무선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아예 들고 다니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그게 1973년이에요. 모토로라가 제일 먼저 이 최초의 휴대전화를 만들었거든요. 다이나텍이라는 제품을 이제 발명을 했는데 아까 자석식 전화기가 처음 특허 출원된 게 1876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모토로라가 최초의 휴대전화를 1973년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기에서 선을 떼는데 아까 거의 1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이때 휴대전화라고는 하지만 이게 벽돌폰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벽돌만큼 커요. 한 뼘보다 더 크고 크기가 무게가 1kg이 넘었대요. 그럼 요즘 뭐 노트북도 1kg 미만 막 나오는데 이걸 한 손에 들고 전화를 하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이 이후에 10년이나 더 개발을 한 끝에 1983년에 다이나텍 8000X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3,995달러. 그거 얼마야? 400만 원? 현재의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래요. 1,000만 원짜리 휴대전화인데 사서 10시간 동안 충전을 하면 35분 통화를 할 수 있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막 우와 막 이런 거죠.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 상용화 하기 전에 보통 이런 거는 군대에서 유선통신, 무선통신을 다 쓰거든요. 군대 가면. 왜냐면 유선통신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무선 써야 되고 이제 둘이 서로 좀 보완적이어야 되니까 아마 그때 무전병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전화기 형태가 배낭 메고 거기서 전화기 조그마한 거 나오고 그런 걸 하다가 거기서 나온 기술로 좀 상용화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휴대전화가 나오고서 이게 좀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지 1988년에는 또 다른 또 벽돌폰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다이나텍 9830, 9830이라는 폰이 나왔는데 문자는 아직 안 됐어요. 이때만 해도. 왜냐면 이건 통신 기술의 문제여가지고 문자는 없고 통화만 되는데 버튼이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버튼 10개 말고도 이제 기능 버튼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진화되고 있어. 그리고 이때 LED 디스플레이를 써가지고 LED로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번호를 30개를 저장할 수 있었대요. 이것만 해도 당시에는 정말 스마트한 거지. 그치. 야,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우와,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이 모토로라가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닐 암스트롱이 달에다가 발을 탁 디딘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작은 발걸음 하나지만 그러나 인류에게는 큰 발걸음. 막 이렇게 이 음성이 육성이 그 이제 막 TV에 나오고 그래갖고 엄청 사람들의 감동을 줬는데 이 육성이 바로 모토로라의 우주통신용 무전기를 아하, 통해 전달된 그렇구나. 거래요. 오. 그래서 모토로라가 이 정도로 그 최고, 당시에는 최고. 완전 막 라디오, TV, 전화 이런 뭐 통신 기술 들어간 거는 세계 최초 이런 걸 싹 휩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모토로라가 사실 뭐 망했죠. 지금은 잊혀진 기업이 됐죠. 2011년에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던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분리해서 구글에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구글이 또 모토로라 브랜드만 중국 회사인 레노버에다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구글이 그걸 팔 때 특허는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아하. 브랜드만 판 거야. 그래가지고 모토로라가 만든 특허를 사용해서 그 레노버에서 모토로라 폰을 만들면 구글에 로열티를 주고 만들어야 돼. 약간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모토로라 완전 망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한때 막 휴대전화 사업을 점리 많이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스마트폰 계속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써요? 그 옛날에 지금- 레이저 이게 엄청 유명했는데 모토로라 레이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레이저 전에 스타텍 저 스타텍 써본 적 있어요. 옛날에 잠깐. 스타텍 음. 딸깍딸깍. 플라스틱 느낌이 되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나고 우주선 같은 느낌도 나고 아 근데 그 당시에 스타텍 딱 들고 있으면요 지금의 그 아이폰 12나 뭐 갤로트 20 같은 최신 폰 간지 그런 거였어요 진짜. 그쵸. 맞아. 비싸기도 비쌌고 어. 근데 특히 남자들이 좋아했어, 그 핸드폰.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안테나 뽑아서 쓰던 거? 맞아요. 네, 기억나죠.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하여튼 모토로라가 아직도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모토로라가 휴대전화를 발표를 하니까 몇 년 뒤에 삼성에서 휴대전화 개발을 착수를 합니다. 야 우리도 이거 해보자 해갖고. 그래서 88년에 SH100이라는 그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애니콜 시리즈의 이제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오. 우리가 이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 라고 해서 휴대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언을 했네. 맞췄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1994년에 그 점유율, 우리나라 안에서 점유율을 3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 양적 성장을 거뒀거든요. 근데 삼성이 93년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유명한 이 말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맞아. 기억나요. 그게 이제 93년에 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막 품질에 엄청 특별하게 또 역점을 두면서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94년에 삼성에서 팔았던 핸드폰이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야. 아하. 불량률이 11.8%였대.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불량이야. 그래갖고 이 고객들이 엄청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 뭐냐 이게. 이 민망하고 열받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 불량폰이 발견되면 불량품은 전부 그냥 아예 새 걸로 다 바꿔줘 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걸로 막 다 바꿔줬는데. 불사질로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회수한 불량품이 세상에 15만 대였대요. 많다. 그래서 그 15만 대를 95년에 그 회장이 불량폰을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 다 쌓아 이라고 쌓으라고 해요. 오. 그러고서 해머로 내리치고 그 오한막 들고 와갖고 불 지르고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한 거 봤어요. 네. 그 휴대폰 화형식이 이게 화영식. 불쌍해. 95년이거든요. 불쌍해. 그러니까 전 직원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화형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라인 직원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이 막 불타니까 막 울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심기일전해서 아무튼 엄청 품질에 공을 들여서 다시 4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서 애니콜이 그 점유율이 52%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노력해서 지금까지도 스마트폰 시장의 주축이죠, 사실 삼성이. 그럼요. 어쨌든 이때는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 휴대전화 시절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폰은 언제 시작됐냐? 우리는 사실 2009년에 아이폰을 보고 이제 스마트폰의 시작을 체감을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92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나왔대요. 그 어떤 폰이냐면 IBM이 국제통신업체인 벨사우스라는 회사랑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협력업체였는데 둘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사이먼이라는 핸드폰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보거든요. 사이먼이 510g이었대요. 500g이면 그것도 뭐 가볍진 않지만 어쨌든 엄청 이제 휴대전화 치고는 좀 작은 편이죠. 그 전에는 1kg짜리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 역시나 까맣고 길쭉한 이 벽돌폰이었습니다. 요거를
93년부터 일반인들한테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가격이 $899였대요. 와, 비싸다. 아까 최초의 휴대전화 다이나텍이 83년에 $3,995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죠. 그러네. $899면. 네. 한 4분의 1 정도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근데 왜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보냐면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미 그 PDA라고 하죠. 개인정보 단말기. 네.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걸 폰에다가 결합시킨 형태인 거죠. PDA 폰. 폰에다 그 기능을 넣은 거예요. 네, PDA 폰인 거예요. 그래서 음. 폰이 아니라 퍼스널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보통 휴대전화는 수신 발신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통화만. 네. 그거랑 비교하면 주소록도 들어가고 세계 시간, 그다음에 계산기, 메모장, 이메일, 팩스, 오락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오. 유후 오라. 엄청 기능이 갑자기 많아졌죠. 그러니까 PDA에서 하던 거를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 PDA에다가 오히려 전화기 기능을 넣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PDA의 기능이 되게 강조된 거죠. 그리고 가장 좀 놀라운 변화는 세계 최초로 터치 스크린을 탑재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그러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화에서 유선 전화가 처음 개발돼서 스마트폰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과거를 이렇게 봤고요. 그 스마트폰이 그러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뭐 지금도 비싸지만 네. 상용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중화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PDA랑 합치고 나면서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게 뭐 한 번에 딱 된 건 아니고 이 이제 대중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아주 크게 기여한 기업은 노키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 기억나세요? 노키아? 네. 오랜만에 기억나요. 듣는 이름이다. 이 핀란드. 한때 네. 세계 점유율 1위 일위.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좀 감각적인 디자인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북유럽 스타일 뭐 이런 걸로 아름다움이 있었죠. 근데 이 노키아가 원래 1865년에 시작한 기업인데 원래 제지 회사였대요. 에? 제지? 종이 만드는. 아, 그렇구나. 네. 종이 만드는 회사였다가 뭐 이제 사업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휴대전화 쪽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6년에 그 휴대전화에다가 휴레패커드 PDA를 결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엔 너무 비싸갖고 인기가 없다가 좀 뭐 이렇게 개발하고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후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명실상부한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키아가 그 이후에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 매각을 하고 뭐 아예 그냥 네트워크 분야 쪽으로 사업을 재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을 접었어요. 아. 네. 어쨌거나 이제 처음엔 노키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발전을 안 했겠죠, 아마도. 처음에 노키아가 쭉 휩쓸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위한 전용 운영 체계가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지금 뭐 iOS나 우리 안드로이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위한 뭐 윈도우를 스마트폰에다가 이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바일만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또 엄청 또 히트친 그 기업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블랙베리. 뭐지? 지금도 많이 쓰는. 오바마 핸드폰으로 그쵸. 유명했었죠. 커티 자판을 유지한. 네.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 형태는 전부 다 터치스크린으로 다 바뀌었지만 네네네. 블랙베리는 계속해서 밑에 자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자판이랑 똑같은 쿼티 자판이 조그맣게. 이게 버튼을 눌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쫀쫀한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눌러본 기억은 나요. 근데 그게 이름이 블랙베리였어요? 블랙베리 폰. 그렇구나. 이제 이게 블랙베리가 원래 캐나다의 이제 라자디스라는 그 창업주가 자기 모교인 워털루 대학교 뒷마당에서 창업을 한 벤처 기업이었대요. 이게 왜 다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어디 마당에서 하고 막 어디 차고에서 하고. 저도 다 지하에서 창업을 합니다. 네, 하여튼 벤처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름은 리서치 인 모션 해갖고 줄여서 이제 RIM 림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이렇게 쌍방향 무선 호출기를 주로 만들던 회사래요. 아하. 네. 무전기처럼 이쪽에서 호출하면 저쪽에 호출기 뜨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이 삐삐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커피집. 아, 그건 양방향 아니구나. 단방향이구나. 커피집이란 말도 되게 다방. 생소하다. 나 지금 뭔지 안 와닿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호출기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이거를 진화시켜서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서 2013년에 회사 이름을 아예 블랙베리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블랙베리라는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이 스마트폰 이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스트로베리라고 지으려고 했었대요. 네. 왜냐하면 그 블랙베리 그 폰이 밑에 쿼티 자판이 있었고 약간 그 딸기처럼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랬지 않을까 딸기씨? 싶어요. 네. 블랙베리는 특히나 왜 이렇게 그 모양이 산딸기 같은 거 보면 오밀조밀 붙어 있잖아요. 네. 자판이 꼭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건 제 피셜이고요. 근데 그랬을 것 내 같은데 피셜이구나. 네. 스트로베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앞에 스트로베리가 좀 슬로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 별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트로 말고 없어? 했더니 그러면 블랙베리로 하자. 해서 블랙베리가 됐다고 하는 그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 블랙베리가 이제 쿼티 자판으로도 유명하고 북미 쪽 이게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랑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좀 회사원 아저씨 폰 느낌이래요. 그렇죠. 그 오바마 폰으로도 유명했지만 뭐 좀 하여튼 아저씨들이 주로 쓰는. 왠지 벨트에 차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예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랬나? 막 셀러폰 이렇게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쓰면 왠지 좀 스마트해 보이거나 힙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또 고3 폰으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고3 폰이요? 네,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 스마트폰 안 쓰고 그냥 피처폰 쓰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랑 문자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별로 없는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블랙베리가 한동안은 인기를 끌다가 2007년에 아이폰이 공식 출시되고 그 이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면서 타격을 엄청 입어요. 네. 근데 블랙베리가 사업을 말아먹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걸 꼽더라고요. 그 블랙베리는 그 카카오톡 같은 이렇게 자기들만 쓰는 메신저가 있어요. 블랙베리 사이에 쓰는 BBM이라는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래요? 전용으로. 너무 낯설다. 이게 그 기업 같은 데서 그 사내망처럼 쓰는 거예요. 그 회사원들이 다 같이 블랙베리 폰을 쓰면 그 사내 메신저 같이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걸 엄청 많이 썼던 거예요. 이 메신저를. 네. 그런데 이제 사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우리 BBM을 공짜로 풀자. 전 세계에다 무료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쓰고 싶어서 막 블랙베리 사고 이걸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미리 딱 찜해버리자. 이런 의견이 막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뭐 카카오톡이나 MSN 메신저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윗선에서 자른 거죠. 야, 그걸 공짜로 풀면 어떡해. 기업이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내고 쓰고 있는데 지금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그때 만약에 BBM을 풀었으면 지금 카카오는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 나라마다도 막 만들고 막 라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았는데 그거 네이트온. 뭐 네이톤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우리 메신저 자체를. 근데 그거 다 없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막 나중에는 2013년에 안드로이드용 BBM도 출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폰과 메신저를 분리해서 메신저를 좀 밀어보려고 애썼는데 안 됐대요. 망했죠 뭐. 망. 그래서 몇 년 전에 2016년에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 갖고 있는 그 하드웨어 개발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소프트웨어만 조금 뭐 계속 해볼게 하다가 올해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아예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베리 폰은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아니 올여름엔 또 이 말 뒤집고 내년에 5G 쿼티 스마트폰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질척거리고 계십니다. 블랙베리가. 이 블랙베리를 사장시킨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원래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로 많이 알려졌다가 과일들의 싸움이구만. 과일들의 싸움이래. 아 애플과 블랙베리 그러네요. 먹다 남은 사과가 이겼네.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는 이제 매킨토시로 알려져서 컴퓨터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그 매출이 아이팟 판매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팟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MP3를 듣는 기억해요. 저 썼어요. 아이팟. 네, 미디어. 그 나중에는 비디오도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미디어 재생기였잖아요. 네. 그걸로 노담의 칸타빌레 보고 그래서 엄청 기억나요. 그 쬐끄만 그 화면으로 그죠. 네, 갖고 다니. 네. 그러니까 아이팟이 그 매출이 엄청 높았는데 이거를 잘 팔다가 갑자기 어느 날 2007년에 맥월드 2007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 1세대 출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네. 잡스가 이럽니다. 오늘 애플이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폰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아 잡스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렇게 봤는데 아니 근데 써보니까 스마트폰 열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발 앞서갑니다. 이때 이제 잡스가 소개를 하면서 아이폰의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기억나.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대화면의 아이팟. 그다음에 여기다가 혁신적인 휴대전화를 합치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를 합쳤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통신만 하고 그 안에 PDA 기능을 넣어서 뭐 주소록이나 이런 걸 저장하고 간단하게 이메일 정도 보내고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통신 자체를 엄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때부터 모든 스마트폰이 거의 사실 아이폰을 따라잡기 바쁩니다. 맞아요. 이 생각 자체가 되게 획기적이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 이거를 꽁꽁 숨겨서 엄청 개발을 한 다음에 짜잔 했거든요. 뭐 애플의 방식이 늘 그렇지만 생각은 제 생각에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생각했었던 게 PMP라는 거 써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 PNP 포터블 네네. 미디어 플레이어. 써봤어요. 네. 그때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쓰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화면도 크고 작아졌는데 여기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그걸 정말 쓸만하게 가볍고 그렇죠. 뭐 배터리가 오래 가고 그걸 구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이걸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핸드폰 좀 들고 다닐 무렵이었는데 나는 너무 카메라랑 녹음기랑 또 뭔가 메모를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끔 메일 확인 요 정도까지 되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핸드폰까지 된다고 생각은 그때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제가 생각했을 정도면 이미 다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애플에서 만들고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민트패드라는 게 나왔었어요. 민트패드 혹시 민트패드? 네, 아시려나요? 제가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썼는데, 연달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도 빨리 닳았지만 인식률도 저조했고, 뭐만 하면은 자꾸 에러가 떴고, 기억나요. 화질이 어땠는지, 뭐 녹음 기능이 어땠는지, 제가 너무 드디어 내가 원하던 게 나왔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애정하면서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빠지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스마트폰에 과학 의존하는 것처럼 그것도 열심히 썼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저기 사장됐죠. 민트패드가 지금 찾아보니까 PMP형 멀티 네트워크형 디바이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는 네. 윈도우 C 탑재돼가지고 네, 그래서 윈도우처럼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나름 물건이었는데 주변에서도 그 돈 주고 그걸 왜 사냐. 가격이 좀 제 기억에 한 20몇만 원 됐나? 3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기억에. 그럼 좋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살 수 있는데 캐논 같은 거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사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하긴 그때만 해도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들은 별로 안 좋고 그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정도지 잘 찍는 건 아닌 거지. 그때 민트패드 같은 거 썼던 거 기억이 나서요. 저도 그 PDA를 저도 썼었거든요. 네. 흑백이고 그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고 그때 되게 획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자판을 누르는 것도 있지만 네모 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칸에다 글자를 쓰면 얘가 내가 가 이렇게 쓰면 가라고 인식해서 그 글자가 입력되는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 그게 입력되는 그게 좀 획기적이었던 느낌이 있어요. 뭐지 상상이 안 된다. 안 써봤어요. 뭐 엿장수 이렇게 쓰면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걔가 이걸 글자로 인식해서 그래서 한자 같은 것도 입력이 되게 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정 같은 거 넣고 편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계가 여러 개가 이제 핸드폰 따로 PDA 따로 이러니까 좀 불편하긴 했어요. 맞아요. 아 추억의 민트패드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 이렇게 폴더폰 같은 걸 쓸 때도 네. 인터넷이 되긴 됐어요. 너무 느리고 맞아요. 화면이 작아서 답답해서 그렇지 그걸로 메일 확인도 되는데 메일 확인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오면은 5만 년 한 줄씩 뜨고 막. 그렇죠. 근데 아이폰에 와서야 그게 비로소 이제 쓸만해진 느낌이 딱 들었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이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엄청 뒷받침이 잘 된 거죠. 이때 이제 정전식 멀티터치를 활용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직접 조작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전식으로 멀티터치를 활용을 한 거예요. 정전식은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압력식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화면을 꾹꾹 옛날 뭐 내비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아이나비 뭐 이런 거 처음에 나왔을 때 눌러야만 되는 그래서 그걸 볼펜 끝으로 누르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된 압력식이 있고 정전식은 사람의 몸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전류를 인식해서 이 터치를 하는 거가 정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 멀티터치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2개를 사용해서 줌을 한다거나 탭을 해서 뭐 옮긴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를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뀐 거죠. 이때까지 아직 뭐 블랙베리 같이 다른 폰들은 물리 버튼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리 버튼으로 뭐 앞으로 가기라던가 뭐 취소 이런 버튼이 있고 막 이랬는데 애플은 이걸 싹 다 없애버리고 멀티터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만들고 남은 버튼이라고 이제 홈 버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엄청 깔끔해진 거예요. 그렇죠. 폰에 버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덕분에 그러면 폰에서 스크린 크기를 더 넓힐 수 있죠. 숫자 자판이 없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이폰 한 번 쓰면 이탈을 안 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됐습니다. 또 그 OS 자체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 별도의 iOS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고 기기 자체도 성능이 좋아졌지. 뭐 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엄청 잘 조화롭게 잘 되고 있지. 디자인 깔끔하지.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보던 폰과 완전 다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혁신 인정하고 그 디테일적인 면으로 정말 아이폰 3GS 처음 쓸 때 야 이제서야 터치가 그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반응대로 따라오는 기계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93년 대전 엑스포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기억나죠. 불꽃놀이가 거기 기억나요. 뭐 미래과학관 이런 데 가면 그때부터 이미 터치 스크린이 있었어요. 사람이 화면 있었죠. 보면서 누르면 있는데 네네네. 그때부터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모든 터치 스크린은 반응이 느려요. 그리고 내가 느렸어. 누르는 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긴 한데 쓸만하지가 않은 거야. 되게 근데 번거롭죠. 오히려. 아이폰에서 그쵸. 그리고 아이폰에서 그걸 처음 느낀 다음에 그때 나온 그 뭐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시기에 나온 걸 이렇게 터치해 보면 터치의 그 반응이 완전 달라요. 너무 느려. 못 쓰겠어. 그러니까 아이폰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진짜 초창기부터.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단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또 한 번 혁신을 합니다. 뭘 하냐면 앱스토어를 추가를 해요. 그전에도 앱스토어 개념이 없진 않았어요. 이제 앱을 뭐 별도로 다운받고 이런 게 가능은 했는데 그전까지는 통신사들이 엄청 이거를 압력을 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통신사들이 막 이런 앱 넣어라, 이런 앱은 빼라 막 말이 많고 그래요? 우리 통신사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컴퓨터를 샀는데 기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막 깔려 있는 거지. 스마트폰 사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필요도 없는 앱이 왜 있어? 뭐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디서 구입할 방법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스마트폰을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통신사 보조금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되니까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통신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줘야 폰이 많이 팔리는 거지. 그 통신사에 좀 이렇게 종속된 약간 갑질을 당하는 게 있었는데 애플이 앱스토어를 딱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앱 개발자들한테 직접 앱을 이제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애플이 심사를 하는데 뭐 내용을 심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우리 폰에서 얘가 오류가 없는지를 애플이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된 것만 스토어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플을 다운받았을 때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그 퀄리티가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그냥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조금 뭐랄까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 폰들은 폰에 나와 있는 UI가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마다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기 맘대로 만들게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개발자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앱스토어가 생기면서 앱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사람들이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스마트폰이어도 애플의 아이폰을 사면 이런 앱도 있고 저런 앱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 아이폰을 사는 데에 크게 작용했던 게 애플에 있는 몇 가지 기능 때문이었거든요. 아이폰에 있는 기능 때문에 아이폰은 저런 게 돼? 이러면서 신기해서 샀던 이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요런 앱 스토어 자체가 또 내용 면에서 아주 혁신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사 눈치를 안 보는 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애플폰이 우리나라에 좀 늦게 출시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1차 출시 국가에 항상 포함이 안 돼가지고 개발되고 난 다음에 출시하고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 몇 달 있다 들어오고 이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애플폰을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별로 안 준다거나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랬어요. 왕따를 시켰어요. 제가 3부터 썼는데 그렇게 왕따 당하는 느낌 확실히 있으면서도 비싼데 써보고 싶고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나마도 한국 계정으로는 살 수 있는 어플이 너무 없는 거죠. 맞아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 계정 만들어가지고 미국 계정 미국 주소 만들어서 넣고 맞아요. 네. 그렇게 쓰다가도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뭐죠? 그거 바꿔가지고 해킹한 것처럼 그게 바꿔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뭐라고 하는데 탈옥? 그렇게 해가지고 탈옥. 썼어. 탈옥 해가지고 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게 좀 천덕꾸러기처럼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얘네가 만들어 놓은 좀 방식들이 스마트폰의 대명사, 스마트폰의 기준 그렇게 좀 여겨졌던 시즌이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폰이 사실 아이폰을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원래 잡스는 아이패드를 먼저 개발하고 있었어요. 태블릿 개발을 더 먼저 시작한 거죠. 애플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태블릿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기에 네. 그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하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는데 MS 임원이 막 자랑을 했대. 아, 우리 새로 나올 태블릿이 있잖아. 막 완전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잡스가 그걸 딱 보고서 다음날 회사 딱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스타일러스나 키보드 같은 거 하나도 없는 태블릿을 만들자. 야, 그런 스타일러스 있으면 이미 그건 태블릿이 아니야. 손으로 다 끝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개발에 엄청 박차를 가한 거죠. 그랬는데 아이팟이 엄청 잘 팔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아이팟이 끝까지 갈 것 같지 않아? 이거 말고 다른 좀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스마트폰이 유력하다. 우리도 스마트폰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패드 개발하던 건 좀 밀어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 태블릿을 축소한 손에 쥘 만한 작은 태블릿을 만들자. 거기다 전화 기능을 넣자. 이게 아이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을 먼저 2007년도에 출시를 하고 아이패드가 3년 뒤에 2010년에 처음 출시가 됩니다. 아이패드 나왔을 때 저는 아이폰이 너무 멋있고 괜찮았는데 아이패드 보니까 와 아이폰의 큰 버전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패드가 원래 모체였고 그 중간에 아이패드 개발하던 기술로 아이폰을 곁다리로 만들고 아이패드를 진짜로 준비했던 걸 짠 하고 내놓은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운영 체계 자체도 iOS랑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양대 산맥으로 지금도 다른 운영 체제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네. 안 쓰잖아요. 그렇죠. 두 운영체계 싸움이 됐는데 어쨌거나 iOS와 그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표준을 만들었다 싶은 게 뭐냐면 풀스크린의 정전식 멀티터치가 되는 걸 아이폰이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모든 스마트폰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배열하는 방식 있죠.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면 그 한 화면에 이 사람과 내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다 같이 뜨는 방식이고 상대방 문자가 왼쪽에서 순서대로 뜨고 내 문자는 오른쪽에서 순서대로 뜨잖아요. 네, 그것도 이걸 아이폰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이폰이 와 여러 면으로 아주 기준이 많이 됐네요. 네, 그 전에 피처폰 생각하면 문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막 떴잖아요. 네. 하나씩 떠서 그거 들어가서 그 화면 보고 나오고 또 하나 뜨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리스트가 쭉 뜨는 형식이었는데 문자 뜨는 방식도 아이폰의 방식이 좀 표준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막 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화면이 딱 뜬다거나 이런 거. 뭐 또 사진 같은 거 보다가 폰에서 모바일로 작업하던 거를 메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라던가 첨부해서 바로 맞아요. 보내는 방식. 이런 거 스마트폰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싶은 것들이 아이폰에서 많이 시작됐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앱스토어 혹은 또 앱에서 인앱 애드 앱 내 결제, 앱 내 광고 이런 거. 그다음에 SNS 하는 거.
뭐 모바일 게임 이 전부 다 아이폰이 만들어 놓은 환경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이 또 스마트폰에 한번 대일대 격변을 겪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공을 세웠다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표준 관련해서 제일 그 신기했고 야 아이디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네. 화면 확대 축소할 때 손가락 2개를 벌리고 좁히는 그게 너무나 네네. 생각 잘했다. 이거 진짜 직관적이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쓰이고 있죠. 그만큼 뭐랄까 직관적이란 얘기죠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이제 구현한 거죠. 아 근데 그거 하나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꼭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잖아요.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꼭 두 손가락으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고 한 손가락으로 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찾아갈 때 확대하고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엄지 손가락밖에 못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확대 축소 못 하잖아요. 그런 때 대부분의 그 지도 앱들이 그 지원하는 기능이 뭐냐면 더블 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는데 한 번 딱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붙이고 위로 밀거나 아래로 내리면 지도가 확대되거나 네네. 축소됩니다. 아 그래요. 상하는 네네네. 확대다. 그거 되게 편해요. 네. 우와. 사진 같은 그렇구나. 것도 더블탭만 해도 보통 확대가 그쵸.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만 쓰는데 더블탭 한 채로 누르고 있는 거죠. 누르고 그렇구나. 누르고 있는 채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하면 네. 우와. 아니 근데 아이폰은 이런 얘기 있어요. 저희끼리도 뭐가 궁금해, 뭐 하고 싶어, 이거 될까? 그럼 생각한 거는 이미 다 누군가가 만들어놨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플도 다 이미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확장성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럼 검색해 보면 어플로 다 있고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네,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 손만 있을 때 코로 했는데 코를 안 써도 되겠네요. 아 코랑 손가락으로. 그렇죠. 획기적이네요. 턱으로도 해봤는데 턱. 저 옛날에 전화 받을 때 손가락에 정전식 되는 그런 장갑 나오기 전에 전화 받을 때 턱으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아, 밀어서. 턱으로 누르기. 턱으로. 진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코는 생각 안 해봤네. 코랑 턱은 많이 했는데. 급하면 쌔바닥으로 그냥 또. 쌔바닥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봤어요? 쌔바닥이 뭐야? 혓바닥.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강아지 발바닥으로 되는 거 아세요? 강아지 코로도 야. 돼요. 그렇죠. 걔도 몸에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네. 지나가다 뭐 누르고 막. 지나가다가 멈춰가지고 언제는 와 되게 웃겼던 아. 웃었는데 한 번은 그 핥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또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혓바닥이 아니라 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코가 닿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소세지로 되는 거 알아요? 소세지? 소세지. 아 맞아요. 어떻게 해요? 소세지 돼요. 와, 소세지로 돼가지고 소세지를 깐 상태요? 안 깐 상태요? 저기 그대로 그냥. 오. 해보고 싶다. 자, 우리 오늘은 끝나고 소세지를 사 먹어보는 걸로. 저기 펜이 필요 없네. 근데 소세지를 뾰족하게 깎아야겠네요. 그러면 뾰족하게 깎아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여담인데 그 스마트폰이 어쨌든 외래어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그 표현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하나씩 네, 외래어가 네. 좀 많이 쓰고 하면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2010년에 영어 대신에 순화한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갖고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해요. 그때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후보가 되게 재밌어요. 똑똑 전화. 똑똑 좀. 그러지 똑똑하다고 말자. 똑똑 손전화. 그다음에 모듬 기능 전화.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근데 뜻은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뭐든 어쩌고 걔는 좀 그럴싸한데 똑똑은 좀 그렇다. 되게 북한 느낌 난다. 모듬전 하듯이 모듬 기능 전화. 아니, 북한에서 핸드폰이 손전화 아니에요? 그죠. 네, 휴대전화가. 그리고 맞춤형 휴대전화 이런 것도 후보에 있었고 그다음에 슬기 손전화. 슬기. 슬기롭다. 슬기라는 말 정말 스마트를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게 후보로 등장해서 이걸 투표를 했어요. 뭐가 결정됐어요? 똑똑 손전화가 최종 이제 결정이 됐어요. 설마. 근데
이 중에서 똑똑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1위 했어 진짜요? 그게 일을 저런. 했대요. 자, 우리는 똑똑 선전하라 부릅시다 이제. 제목은 똑똑선전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잘 쓰지도 않고 이래갖고 그 2014년에 국어심의회에서 스마트폰이란 단어를 표준화한 용어로 이제 외래어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냥 슬프다. 안 되는 거지 이거 다 그렇게 워낙 쓰니까. 외래어를 요즘에는 너무 쉽게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바꿔서도 많이 썼는데 그 간판이나 뭐 TV 자막이나 뭐 이런 것들 원래 외래어로 못 쓰게 돼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말 그렇죠. 바꿔서도 많이 쓰고 밖에 나가서 간판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외래어랑 우리말이랑 섞어 쓰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맞아 않게 맞아. 쓰고 있어서 너무 이상할 때가 가끔 익숙한 있어요. 것처럼. 저는 그쵸. 제일 이상한 단어가 물티슈라는 단어예요. 물티슈. 물티슈도 아니고 아, 물수건도 그러네. 아니고 물휴지도 아니고 왜 물티슈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너 되게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하니까 물티슈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물컵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잔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물컵이라고 하지? 물잔 커피컵은 또 커피잔이라고 해. 컵이랑 그래서 잔은 다른 건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외래어를 쓰는 방식이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우리말 같은 느낌이. 근데 아예 들고 외국에서 오는 것 왔기 같은데. 때문에 태생이 저 너머 나라여서 외래어인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뭐 텔레비전처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말로 충분히 많이 쓰던 단어들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똑똑선전화 너무 획기적이네요. 중국은 블랙베리 이름이 흑매예요. 흑매. 흑매. 검은 흑매. 흑자에 매화 매자 아하. 써가지고 아. 흑매. 흑매는 뭔가 매력적이네. 또 그런 것도 재밌죠. 자, 그럼 여기까지 스마트폰의 과거를 한번 쭉 봤고요. 네. 그럼 지금 스마트폰은 어떤가? 스마트폰의 현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단어가 생각났다. 다 합친 전화. 다 합친 전화. 똑똑 전화 대신에 다 합친 전화. 건의해 보세요. 다 들어있는 전화. 다 된다 전화. 다 된다. 아, 다 된다 전화. 아, 그건 좀 약간 직관적으로 느껴진다. 다 되자 전화. 그럼 이제 현재 다 된다 전화를 한번 정말 다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현재는 세계적인 휴대전화 점유율이 삼성이 22%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웨이가 14%, 샤오미가 13%, 애플이 11%, 오포가 8%. 이 정도 돼요. 네. 근데 화웨이, 샤오미, 오포 다 중국 회사니까 중국 그렇죠. 폰들이 그 각자 하나하나는 조금 점유율이 적을지 모르지만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의 30%가 넘는 점유율이 있다는 셈이고요. 애플은 그렇게 대박치고 이랬지만 지금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그래요? 오히려 좀 놀랍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7년,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세계 평균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59%,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가 31%, 꽤 많죠. 그리고 전화기를 아예 쓰지 않는 사람이 8% 정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회선에 따라서 한 거라서 막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95%, 네네. 그리고 일반 폰 사용률이 5%. 그 숫자로만 보면 전화기 없는 사람이 없대요. 숫자로만 보면 인구보다 더 폰이 회선이 더 많은 거야. 맞아요. 제가 2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동의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88%래요. 우리가 만렙이다. 완전 만렙이에요. 스마트폰이건 뭐 피처폰이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0인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폰을 제일 많이 사용할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갤럽이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사용률이 93.4%라고 나왔다고 해요. 올해 기준으로. 근데 전체로 보면 그 삼성 제품이 61%, 그다음에 애플 제품이 18%, LG 제품이 17%. 그러니까 세 개의 그 점유율로는 LG가 뭐
직소도 못하고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7%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게요. 연령대가 엄청 차이 나나 봐요.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애플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18세에서 29세 여성 중에서 58%가 아이폰, 32%가 삼성 갤럭시거든요. 근데 18에서 29세 남성 중에서 55%는 갤럭시, 31%는 아이폰. 반대예요. 남자랑 여자의 사용 비율이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폰이 좀 확실히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LG폰 쓰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제 주변에도 LG폰 쓰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LG폰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스마트해졌나를 알아보려면 요 이제 그 점유율로 봤을 때 좀 많이 나오는 삼성, 애플의 플래그십 핸드폰을 조금 보면 네. 어디까지 발달됐는지를 좀 볼 수 있겠죠. 삼성의 가장 플래그십 최신에 이제 출시된 거는 아마도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 5G일 거예요. 뭐 플립 2도 있고, 그러니까 접는 폰을 요새 삼성이 엄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 갤럭시 Z 폴드 2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냥 보면은 처음에는 세로형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펼치면 안에 그 디스플레이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 비슷하게 좀 넓은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어가지고 물론 직사각형이긴 한데 그게 엄청 넓게 보여주는 거죠, 화면을. 네네. 그렇죠. 그래서 화면이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접었을 때 보이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걸 펼쳤을 때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메인 디스플레이. 예, 그래서 이게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이고 펼치면 태블릿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폰과 태블릿을 합쳐서 패블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패블릿에 가까운 폰이 된 거죠. 특히나 이 메인 화면, 펼쳤을 때 화면에는 노치나 카메라 홀이나 베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폰 전면이 다 화면이에요. 그 아이폰의 M자 탈모가 없어지는 거죠. 펼쳤을 때에는. 그 폴드 1하고 또 좀 다른 게 폴드 2는 화면을 완전히 펴고 완전히 접고 말고 그 사이의 각도로 고정이 가능해요.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해서 뭐 30도로 세워놓을 수도 있고 45도나 뭐 90도나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고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해져서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완전 180도로 쫙 펴놓는 게 아니라 90도 정도로 기울여 놓고 밑에는 조이스틱 화면을 띄우고 위에는 게임 화면을 띄우고 한다던가. 오, 재밌겠다. 위에 유튜브를 켜놓고 밑에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작은 화면이 아니라 좀 더 큰 화면에서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해져갖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앱을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펼쳐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앱을 3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대요. 와. 이렇단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앱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멀티태스킹. 게임을 3개를 돌릴 수가 있겠네. 네, 뭐 폰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앱에서도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작은 화면, 큰 화면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애플이 사실 이거를 계속 지원을 안 했거든요. 네. 아이폰에서는 하나 딱 열면 나머지를 안 보이게 숨기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쵸. 삼성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를 좀 역점을 두고 뭐 LG도 그렇고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기능인가 싶기도 해요. 멀티가 돼야죠, 멀티가. 네. 그리고 폴드 2에서는 좀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사진 앱을 켜면 카메라는 이 펼친 메인 디스플레이 말고 뒷면에 있어요. 핸드폰의 뒷면. 그래서 근데 그 뒷면은 지금 펼쳤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랑 카메라가 한 화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뒤집으면 셀카를 찍을 때 나를 보면서 찍을 수 있어졌어요. 스마트폰이 대부분 전면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후면 카메라가 훨씬 좋아서 그죠.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려면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채로 찍어야 되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화면을 펼친 다음에 찍으면 뒤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좋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애플에서 또 최근에 아이폰 12가 나왔잖아요. 네. 얘도 어마어마한 폰, 좀 무시무시한 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는 이제 6.1인치형 프로랑 6.7인치형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로 아이폰이 요즘 계속 두 가지 버전으로 내놓더라고요. 작은 폰, 큰 폰. 큰 폰은 사실 진짜 패블릿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폰이지만 좀 큰데? 하는 느낌이 확 들긴 들더라고요.
애플에는 좀 특이할 만한 기능이 뭐냐면 라이다 스캐너라고 해서 네. 빛을 쏘면 빛이 물체에 부딪힌 뒤에 반사돼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스캐너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심도 맵을 아주 정확하고 초고속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러니까 깊이를 재는 거예요. 좀 더 입체가 명확하게 빨리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기능은 나사에서 다음번에 화성 착륙 때 사용하려고 이 기술을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증강현실 AR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깊이 표현이 잘 돼야 입체 표현이 돼서 더 리얼한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AR은 특히 현실 세계에 있는 화면에다가 가상의 것들을 이렇게 같이 놓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감 표현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게 어색하고 그 합성한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잘 되면 너무 리얼하게 저 자리에 내가 여기다가 화분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증강현실 AR을 카메라를 켜놓고 화분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걸 해보면 화면으로 보면 진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활용이 많이 되는 거죠. 포켓몬을 잡을 때 실감 나겠네요. 그렇죠. 아주 뭐 기가 막힐 겁니다. 아주.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켓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아이폰이 좀 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야간 모드와 저조도 촬영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밤에 찍었는데 화소가 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빛이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형상이 다 보이게 찍힙니다.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대낮처럼 잘 찍혀요. 그리고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진짜 아이폰 사진이 끝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야간 사진 특히 그 와이드 카메라는 그 카메라 여러 개 이제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중에 와이드 카메라는 27%나 더 많은 빛을 포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라는 것은 그 빛을 포착해서 그 빛에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 색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빛을 더 많이 포착해낼 수 있는 거죠. 조리개를 더 많이 열어놓은 것처럼. 그 묵사발님이 불꽃놀이 할 때 조리개 사용법 이런 거 막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얘는 조리개가 아예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요. 그리고 얘네가 초당 5,000번의 흔들림 보정 작업을 처리하는 OIS를 쓴대요. 그래서 손떨림이 엄청 많이 해결이 돼요. 이게 OIS라는 게 뭐냐면 개념만 보자면 그 자이로 센서 있잖아요. 중력 센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얘가 감지하는 그 센서가 엄청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손이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그 미세한 떨림을 인식을 해서 손 떨리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 보정을 해서 찍는 거죠. 근데 이게 초당 5,000번까지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떨림까지도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떨림이 별로 없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탄소 배출 줄인다고 충전기랑 케이블 이런 거 이제 안 준다고 이것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되게 자연을 생각하는 이런 또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 근데 가격은 여전히 비싸가지고 맞아.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폰의 현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폰이 하나가 더 있죠. LG폰. 우리 묵사발님도 쓰고 계신. 그쵸. LG전자가 시장에서 사실 크게 많이 선택은 못 받는데 꾸준히 놀라운 폰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LG가 최근에 발표한 이제 LG 윙이라는 폰이 있습니다. 이게 LG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에서 만든 첫 번째 폰인데 말 그대로 윙이 달렸어. 날개가 달렸어요. 뭐냐면 폰이 이렇게 세로로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가로 본능 폰 기억나세요? 네. 네. 가로 본능 딱 열어가지고 화면이 가로로 딱 돌아가는 그것처럼 스마트폰의 화면을 밀면 하나가 가로로 올라가고 밑에 다른 화면이 또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T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가로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뒤에 세로 디스플레이의 반쪽이 딱 나타나요. 네네.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은 모음 우 모양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아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어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사 방향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디스플레이랑 세컨 디스플레이를 어느 방향에 갖다 놔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거 폰 옆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만들면서 좀 특출난 게 좀 힘을 쓴 기능이 뭐냐면 짐벌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 모드로 핸드폰을 메인 디스플레이를 가로로 바꾸고 그 세로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 마치 짐벌, 그러니까 셀카봉 같은 데 끼운 것 같은 모양이 돼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으면 얘가 짐벌 모드에 들어가면서 FPV 모드 3축 짐벌 뭐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흔들림을 보정을 하는 거야. 근데 가로는 고정해 놓고 세로 흔들림만 그냥 유지해라던가 아니면 세로는 흔들리면 얘가 잡아주고 가로는 내가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게 해라던가 뭐 시선은 고정해 놓고 가운데를 맞춰 놓고 해줘 이런 게 가능하대요. 현장에서 라이브 영상을 찍는 거에 특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현재의 그 스마트폰의 대세는 뭐 다른 기능도 다 중요하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의 미래 네. 어떤 폰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앞으로 어떤 기능이나 어떤 폰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몸에다 다 넣어야죠. 네? 몸에다 다 넣어야죠. 아, 몸에다가. 옷도 몸에다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옷을? 터치하면 옷이 싹 바뀌는 거죠. 아, 나노슈트, 아이언맨 나노슈트처럼. 나노슈트. 모양을 알아서 자기가 바꿔주는. 그렇죠. 결제 딱 하면 옷이 쫙 다운되면서 옷이 싹 바뀌어. 오. 근데 만약에 그거 고장나면은 빨가벗는 네, 거야?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건 벌거숭이 임금님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방금 묵사발님이 얘기하신 거는 되게 좀 약간 먼 미래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좀 다음 단계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그 스마트폰 처음에 쓸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버튼, 스위치의 느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기계의 중요한 스위치는 지금도 터치스크린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드 스위치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물리 스위치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뭐 집에서 비디오 게임기 하면 그 손맛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스마트폰 쓰기 전에 전화기들이 다 물리 버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폰을 쓸 때 이 유리를 누르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유리를 그냥 딱딱한 걸 누르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어거지로 사람한테 반응을 줘야 되니까 요새는 이렇게 뭐 햅틱 엔진 이런 거 해가지고 진동도 주고 소리도 줘서 근데 아직도 실제로 물리 버튼 누르는 느낌만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좀 좋아지면 이게 유리인데 내가 그 화면을 누를 때는 거기가 물질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에가 네. 이것도 약간 나노 기술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나노 기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데는 유리인데 내가 누르는 데는 약간 버튼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베리가 계속 커티 자판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기술이 딱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그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내년에 나오는 그럼 그거 좋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블랙베리 폰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커티 자판을 그렇게 남기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물리 버튼 누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로 돼 있는 화면인데 내가 누르는 공간은 유리였다가 버튼 느낌이었다가 이렇게 좀 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게임할 때도 더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에 붙이는 자판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거 있었는데 조그만한 자판이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기계식 키보드가 사실 되게 예전 기술인데 요새 기계식 키보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손맛, 맞아요. 네, 멤브레인 이런 거 싫다. 적축, 청축 그쵸. 막 이러면서 막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기계가 굉장히 발전해도 사람은 여전히 그런 손맛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 판도라님은 어떻게 배터리 기술이 네, 발달해서 저는 단연 배터리가 닳지 않는 그러니까 충전이 필요 없는. 원거리에서도 충전해주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야 돼. 그러니까 충전을 해주고 닳고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어때요? 그럼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를 넣어야 돼요. 저기 햇빛으로 태양열 전지 이런 거 태양열로도, 그러니까요. 좋다. 그걸로 뭐 난방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개발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슷한 걸 봤는데 그 네.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쓰는 무선 충전기 같이 그런 건데 태양열로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좋네.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은 전기를 안 쓰고 태양열 축전을 해갖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게 기술자가 할 일이지. 맞아, 얼른 맞아. 일 좀 하세요. 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절실합니다. 정말. 거치대를 셀카 찍고 이럴 때 네. 삼각대 안 들고 다니게 핸드폰 내 귀퉁이에다가 프로펠러 4개를 달아서 드론처럼 드론처럼. 예. 핸드폰 둥둥 떠다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에 나온 그 LG 윙 있잖아요. 네. 걔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있어 했더니 셀카 찍으려고 하면 올라오죠. 카메라가 튀어나와. 네. 음. 안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고장이 곧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 뭐 먼지 들어가고 뭐 하면은 그럴 것 같은 느낌? 근데 어쨌든 시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 볼 때 거북목이잖아요. 전부 다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달려야 돼. 둥둥 떠다녀야 돼. 내 시선에 맞춰서. 뭐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있는 기술인데, 내 안구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페이스 아이디도 지금 내가 시선을 핸드폰을 봐야만 풀리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면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잠금이 해제가 안 되고, 내가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해제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 눈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를 여기다 좀 센서를 넣어가지고 내가 손을 안 대고 눈으로 가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듯이 눈을 가서 거기를 눈을 깜빡 이러면 그 앱이 실행이 된다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우. 특정한 윙크를 한다거나 눈을 2번 깜빡이면 그 앱이 실행이 된다거나. 내가 뭐 요리하고 있어. 그래서 양손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근데 요즘 뭐 LG폰 같은 경우 삼성이었나 LG였나 손을 대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만 해도 넘어가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이제 눈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러면은 손이 불편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도 눈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요. 지금 저희 악보 보는 그 어플에서 모션으로 감지해서 페이지를 넘겨요. 그 블루투스로 페달 밟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네네네. 눈을 윙크하면 한쪽 윙크하면 페이지 넘어가요. 저 눈에 먼지 들어가고 실수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안 되죠. 피아노 치면서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감정에 조금 취해가지고 조금 잘못 고개를 겨우두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 페이지 넘어가. 근데 그거 무대에서 하고 있으면 연주자를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연주자가 자꾸 윙크를 해. 팬 서비스인 줄 알아. 그 에어팟이 프로를 쓰면 이 모션으로도 감지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고장이 나야지 새로 살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잘 작동이 돼가지고 지금 걸 당근에 팔고 새 거를 사세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터치만 해도 넘어가긴 하는데 이 터치도 맞아요. 이게 2번 터치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 길게 터치가 되면 편집 모드로 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너무 민감하니까 이게 반응이 빨라서 이런 건데 제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이제 뭐 모션을 정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가능하게 하면 이거는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플 개발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윙크를 그런 인식하는 모션 거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아니 오른쪽 눈 윙크하는데 페이지 넘어가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어제 해보고 신기해서 계속 오른쪽 윙크. 왼쪽보다 오른쪽이 잘 안 되는데 계속 해봤어요. 근데 약간 오작동의 그런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사람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 누르는 거야. 혹시 중간에 몰래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 좀 전에 스위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LG. 스위블에서 되게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게 그 스위블 홍보 영상 끝에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이 스위블 폰 다음 폰에 대한 쿠키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롤러블. 그래서 맞아요. 그 화면을 드디어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작게 보관했다가 쓸 때는 쫙 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블 폰을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영상을 봤다가 이거 말고 롤러블 언제 나오냐고. 돌리는 거 말고 마른 거. 그 롤러블 폰 별명이 상소문 폰이래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상소문처럼 생겼다고 둘둘 말린 거 이렇게 쭉 펴서 쓴다고. 롤러블 폰을 상소문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런 롤러블 폰도 차세대 폰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곧 상용화될지 모른다는 썰이 돌고 있는 기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투명한 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뭐 기능 다 쓰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 유리처럼 생긴 예. 그런 투명 디스플레이가 곧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큰 걸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TV처럼 큰 화면은.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디스플레이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처럼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내가 만져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쓰고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축소시켜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TV가 아마 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도 곧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UDC라고 하는데, 아이폰이 M자 탈모라고 계속 놀림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삼성폰에는 좀 이 부분을 거의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데 되게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래도 화면 끄면 보이긴 보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정도인 거죠. 근데 이 기술을 삼성이 갖고 있다. 곧 카메라가 완전히 디스플레이 뒷면에 다 숨어서 보이지 않는 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블랙베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스마트폰 발매를 예고했는데 쿼티 자판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쿼티가 들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고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유출된 게 없대요. 공개한 게 없어.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또 뭔가 좀 색다른, 왜냐면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자판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뭐 지문 센서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RFID나 뭐 NFC 기능 네. 이런 거 지금 그 뭐 삼성페이니 애플페이니 이런 것들 핸드폰을 기계에 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한 기술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냐.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 다중이용 시설 가면 QR코드 찍잖아요. 핸드폰에 뭐 네이버나 네네. 카톡이나 이런 거 꺼내가지고 QR 이렇게 생성해갖고 QR코드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아예 NFC 기능에다가 합치면 가서 그냥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뭐 QR을 굳이 꺼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기만 하면 되거나 되지 않고도 출입문에 NFC 리더를 설치를 해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인식을 이 사람이 왔구나. 혹은 무인 편의점 같은 거 요즘 이제 막 뜨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도 카드를 뭐 미리 등록해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핸드폰을 들고만 들어가도 핸드폰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물건 사고 그냥 나오면 알아서 결제되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거의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이니까. 그리고 이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트랜스 휴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트랜스 휴먼이요? 이게 뭐예요? 네, 그 NFC 태그 같은 전자칩을 몸에 이식하는 사람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SF처럼 그렇게 하면 트랜스 휴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손에다가 전자칩을 이식해가지고 이걸 열쇠로 사용하는 거죠. 네네. 문에 이렇게 번호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손목을 문에 띡 갖다 대면 띡 열리는 거. 왜 우리 출입 카드 있잖아요. 네. 뭐 사원증이라던가 이런 거 카드 띡 대면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칩을 몸에다 이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반려동물 등록할 때 그렇죠. 칩 이식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같은 데서는 그 단순히 위치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칩을 삼킴의 위장 안쪽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안착을 해가지고 뭐 체온을 계속해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병이 걸린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개발이 돼서 여기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이것처럼 작아질 수 있다면 혹은 NFC 칩과 스마트폰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내 몸에 이걸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그거를 중앙 단말기 역할을 해준다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는데도 그 기능들을 내가 스마트워치보다 더 편리하게 몸으로 사용할 수 있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 가능해지면 그 영화에서처럼 손만 이렇게 얼굴에 탁 대면 전화 기능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이나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스마트폰의 핵심은 애플리케이션 아니겠습니까? 같은 기계를 써도 어떤 앱을 쓰느냐에 따라 그렇죠. 활용도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뭐 카메라나 GPS나 뭐 수평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전자 나침판 이런 센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저렇게 조합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능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냐면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기침하고 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하고 발열인데 네. 이 기침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침 소리가 어딘가에 들리면 기침 소리가 들리는 곳을 카메라가 그 표시해주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네. 카메라 이렇게 거기다 설치를 해놓으면 이 지점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기침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에서는 기침 소리를 가지고 무증상 환자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관한 그 논문을 게재를 했대요. 그 기침이 다른가? 다르대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웹사이트에서 수만 건의 기침 소리를 수집해서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고 또 무증상 환자가 있고 이거를 이제 대조하는 딥러닝을 시킨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막 그 수많은 기침 소리를 착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는 환자야 그냥 감기야 물어봤더니 확진자 기침 소리는 98.5% 정확도로 인식을 한대요. 대단하다. 그래요? 신기하다. 오.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무증상 환자의 기침 소리는 100% 정확도를 보였대요. 무증상이 더 높아. 코로나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지? 코로나.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어서는 뭐 구분할 수 없지만 얘는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럼 이런 기술을 좀 더 보완해갖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좀 된다 이러면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그 앱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앱을 다운받으면 내가 기침을 할 때 스마트폰에다 기침을 해갖고 이 소리를 보고 내가 지금 코로나야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죠.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피를 안 뽑고도. 그럼 저기 음주 측정처럼 이렇게 길 가다가 경찰이 서가지고 저기 잠깐 기침 한번 해보고 가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핸드폰을 꺼내갖고 막 이렇게 그 사람 기침소리 막 녹음해서 보고 확진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이 근데 어쨌거나 발달을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만큼 개인정보가 털릴 가능성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적절한 어떤 좀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이미 다 털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러니까요. 뭐 보호가 되는 걸까요? 이게 개인 정보라는 게. 공공재인 것 같아. 공공재죠. 그 벌써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심박이나 혈압이나 뭐 심전도까지 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뭔가 센서를 만약에 뭐 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센서라던가 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센서 이런 거를 만약에 탑재한다면은 진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 술 얼마나 먹었는지 부는 그것처럼 그런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가능해지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G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5G가 2G, 3G, 4G, 뭐 LTE 이렇게 하고 5G까지 왔는데 이제 3세대 3G가 되면서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까지 빨리빨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더 각광받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 통신 기술이 없이는 스마트폰 사진을 많이 찍는 것만으로는 사진기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디카랑.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이 더 대중화됐으니까. 근데 이 3G가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LTE가 다 깔렸고 5G까지도 깔렸는데 3G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 왜냐면요. 3G가 현재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용하는 통신망이래요. 지역별로 기술은 조금 다르긴 한데 로밍만 연결하면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로밍 때문에 3G 사업을 접을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로밍을 하려면 3G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3G에 비해서 7배나 빨랐던 LTE가 상용화됐고 LTE보다도 훨씬 빠른 5G가 상용화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개통했대요. 근데 그 세계 최초가 되게 재밌는 게 만렙이야. 원래 2019년 4월 5일에 상용화 이제 오픈 딱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 그 5G 상용화를 4월 4일에 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 늦을 수도 없다. 4월 3일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오픈해버렸어. 우리가 최초가 되려고. 얍삽해.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가지고 최초가 되려고 그 난리를. 근데 이게 5G에 왜 자꾸 기대를 거냐면
5G는 속도가요.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로 치면 1초에 20기가를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20기가 bps. 근데 비트 퍼 세크면 8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트 퍼 세크인지 비트 퍼 세크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기가면 8로 나눠도 엄청나지. 그건 엄청나죠. 그리고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거든요. 이 5G가 그래서 초고속에다가 초저지연, 지연도 잘 안 되고 연결도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가전기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VR, AR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될 수 있고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사물 인터넷 기능을 요즘 그 가전제품에 막 넣어서 막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5G에 되게 기대를 많이 걸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5G를 우리나라에서 개통은 했으나 그 주파수 대역이 두 개로 나뉘어요. 3.5기가랑 28기가가 나뉘는데 그 3.5기가를 먼저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전파 도달 범위는 되게 넓은데 속도가 LTE의 4-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전파가 벽을 통과할 때 손실률이 높아가지고 끊기는 거야. 그래서 5G 폰이지만 거의 대부분 LTE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2020년 하반기에 나머지 28기가 그 빠르고 잘 뚫리는 것도 개통한다고 했었는데 좀 미적미적하면서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개통될지 말지는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본과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벌써 5G를 선을 보였어요. 뭐냐면 그 개막식에서 LED로 만든 그 평화의 비둘기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인가요? 2년 전인데 그 1200개의 LED 촛불을 깔아놓고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 평화의 비둘기 상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5G를 통해서 동시에 1200개를 동시에 접속시켜도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속도와 그 광대역이 나온 거죠.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이런 거 그 영상 보여줄 때 엄청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5G 덕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카메라를 한 100대를 까는 거야, 각도별로. 근데 얘네를 동시에 촬영을 하면서 5G로 다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카메라에서 다음 카메라로 넘어가는 게 엄청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리얼하고 빨리빨리 그 움직임을 따라가서 잘 보여주고 그래서 판정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이렇게 비디오 판독 들어가면 이거 엄청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기술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면 5G의 데이터 전송이 빠르니까 홀로그램이 좀 더 실용화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에 만약에 홀로그램 기능이 실용화가 돼갖고 엄청 잘 되면 그 영상 통화가 아니라 이제 3D로 통화를 할 수 있어질 수도 있겠죠. 그냥 나 옷 어때? 이러면 한 바퀴 돌고 이러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왜 아이언맨 같은 데 보면은 눈 앞에서 이렇게 허공에 화면 뜨고 이렇게 손으로 착착 이렇게 하면 화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비스가 이렇게 그 아이언맨 안에 막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증강현실로 손을 이렇게 하면 그 부품이 실제로 조립되고 막 이러는 걸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약간 해봅니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만들어줘요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미래는 더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 기술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갖고 조금 좀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루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죠. 좀 지루할 뿐이지. 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몸에 이식하거나 그게 신분 증명을 대신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또 스마트폰 덕분에 생명을 더 많이 살리고 삶의 질을 훨씬 더 높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번거로움을 대신해주고 잉여력을 막 높여가지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선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스마트폰을 어떤 도구로 활용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대주제로 찾아옵니다. 특히 또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또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 모르는 것처럼 왜 그래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새로운 시도가 제 기억으로는 19금 에피소드. 아, 카지노. 시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결방도 하고, 결방한 다음에는 2부작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드디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바로 콜라보 방송입니다. 유후. 우후. 예전에 저하고 판도라님이 다른 방송에 콜라보 방송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지익선, 알면 알수록 좋다. 그래서 그 지지익선 패널 분들을 다음 주에 모시고 콜라보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답방이네요, 답방. 그쵸, 답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늦었는데, 네, 답방이 될 수 있겠네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지직선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다음 방송에는 지직선 패널 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등장하시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인 데일라이트 많이 청취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양이는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